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년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1980년대, 90년대를 돌이켜서 보면 그때 청년이라고 하면 낭만이 제일 먼저 떠올랐겠죠.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청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취업 걱정을 조금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많이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과도하게 하지 않고 나름 즐겁게 보냈었던 거죠. 과거에 부모님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을 해도 88만 원밖에 벌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청년이 되기도 했었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이야기도 나왔죠. 다 포기해야지만 되는 것이 현재 청년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대가 되고 있다. 우리가 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 청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오늘은 아동과 청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저출생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은 뭐고 저출생은 뭐야? 아마 크게 구분이 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테고요. 저출생이라고 하면 태어나는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곧 아이를 낳는 것은 청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은 아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출산과 관련된 두 당사자, 아동과 청년, 과연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동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동의 인구를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의 행복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너무 장기적인 미래의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자라서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노부모나 아니면 그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아이들은 과연 행복한가? 국제적인 비교를 해본 통계가 있습니다. OECD 국가 35개 국가들을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아동들의 행복 지수는 3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가적인 비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 한 2,000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질문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조금 행복하다, 그리고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반대로 매우 불행하다, 그리고 조금 불행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청년일수록, 그러니까 더 젊은 세대일수록 불행하다라는 입장이 더 강했고요. 반대로 나이가 더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래도 행복하지 않냐라는 입장이 더 강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더 젊은 청년이나 그 어린 시절을 겪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세대일수록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것이 사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수가 지난 몇 년간, 거의 수십 년에 걸쳐서 점점 줄어온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 얘기는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경쟁은 오히려 반대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부모나 아니면 주변에서 강요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다 보면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가 접어들어서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교육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센터 아니면 영어 유치원, 이것도 사실 사교육의 한 형태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1시, 2시에 초등학교를 끝나고 나서 학원 뺑뺑이 돈다고 하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스스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인구수만 늘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행복함도 존중할 수 있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노키즈존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어느 장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차별이기도 합니다. 노키즈존을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선택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타거나 이럴 때 되게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탔을 때 그 아이들이 노약자석에 앉지 않거나 아니면 노약자석에 아예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서 가고 손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휘청휘청 하는 모습들을 되게 자주 접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아이로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도 한데요. 가끔 이제 유아차 아니면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올라가려는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변에 다른 분들이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들어가시는 경우들을 종종 접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내가 마치 잘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 입장에서도 먼저 이제 타지 못하고 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 아이를 위해서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더 아이를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노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의 행복 그리고 또 함께 청년의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낳지 않는, 지금 청년들이 출산 파업을 하고 있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출산을 선택하게 된 청년들은 왜 그럴지 이것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은 저출산과 관련해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미래 세대로서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년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청년을 표현하는 용어들은 시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청년, 이제 1980년대, 90년대를 돌이켜서 보면 그때 청년이라고 하면 낭만이 제일 먼저 떠올랐겠죠. 1980년대는 사회 변혁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요 추동력을 갖고 있는 세대였었고요. 90년대에는 자유분방한 이제 X세대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X세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5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 그분들을 우리가 꼰대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90년대 살아가시던 20대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패션과도 되게 닮아 있다고 보거든요. 배꼽티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염색한다든지 귀걸이를 한다든지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에게도 가지고 있나요?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청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학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을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 취업 걱정을 조금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많이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과도하게 하지 않고 그래도 청년기를 나름 즐겁게 보냈었던 거죠. 하지만 2010년대 초반 이후에 우리가 청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우석훈 교수님께서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썼었던 게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부모님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을 해도 88만 원밖에 벌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청년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청년기는 낭만과 행복이 아니라 아픈 시기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이야기도 나왔죠. 그래서 결혼, 출산, 양육, 일자리, 그리고 연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지만 되는 것이 현재 청년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그렇다고 모두 어려운 것이냐? 반드시 그렇진 않죠. 청년 세대들 중에서도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세대와 함께 유행했었던 말이 수저론이 있었습니다. 흑수저, 동수저, 은수저, 그리고 금수저. 물론 이제 흑수저나 동수저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은수저나 아니면 금수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자산과 교육과 지원을 받으면서 어렵지 않게 사회생활과 그리고 성취들을 이뤄가는 이런 계층적인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대가 되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청년 내에서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 청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출산 관련된 통계를 보더라도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인과 결혼해서 어려움을 가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주요 삶의 모습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보자면 지금 청년들은 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수도권에서 살았었던 청년들도 있겠지만 성인기에 접어들어서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와서 살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지금 이제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대학을 진학할 때부터 이미 서열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매우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만 했고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 대학 자체가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학 아니면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간 것으로 끝나느냐. 옛날에는 대학 가면 무엇이든 해도 돼 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청년들은 과연 그럴까요? 저도 지금 대학교에 있으면서 청년들을 많이 보지만 대학교 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청년들입니다.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내내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해야지 되고요. 자격증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시기를 이겨내고 취업을 한다고 끝이 날까요? 지금 청년들의 한 10% 정도만 아니 좀 더 넓게 봤을 때 한 20% 정도만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곳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좀 더 넓게 봐가지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더라도 2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한 20% 정도만 사회적으로
선망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80%는 결국 나쁜 얘기로 패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고 해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집값이 청년들이 넘어설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금수저나 은수저인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결혼을 하고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임신과 출산도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청년기 내내 계속 청년들이 해나가야 되는 과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청년들은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그 벽은 점점 높은 상황에서 우울이라든지 자살, 그와 같은 청년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해 주는 것인지, 청년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경쟁의 굴레에 계속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 스스로 생각하기에 평균적인 삶이 과연 실제로 평균인지도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청년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카카오톡에서도 프로필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늘 좋아 보이고 자랑하고 싶고 멋지고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그 모습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모습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는 모습이 평소 일상생활의 모습 그대로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의 가공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소셜미디어 속에서 담겨져 있는 모습은 결국 평균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인서울이라고 하는 대학 아니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직장,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하는 주택 아니면 지역, 그리고 아파트를 거주한다는 주택,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청년들은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계속 쫓아서 간다면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허상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청년 스스로도 내가 평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것들을 모두 다 성취하기보다는 나만의 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즐기면서 해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사회에서도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도 힘들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고 아니면 힘들다고 외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정치적인 관심이나 행동을 이제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가만히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지난 몇 년간 열심히 힘들다는 것을 그래도 외친 덕분에 국가에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할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법이 202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다수일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법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법, 이런 경우는 1980년대 초반에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청년기본법이라는 것은 한 40년도 훨씬 더 지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합의가 됐고 이제서 조금씩 지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법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라든지 청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청년들의 주거, 사회관계, 교육,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실태를 알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청년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청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서도 그렇고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그렇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각 청년들이 살고 있는 시군구나 아니면 시도 단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청년들 스스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함께 다듬어가는 그런 기회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물론 짧기 때문에 청년 정책들이 아직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내딛었고 청년 스스로 그것들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이런 정책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 청년 정책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아니면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가서 청년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지역별로 아니면 전국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청년센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직접 신청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내가 필요한 게 일자리다 아니면 나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아니면 난 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혹시 청년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 안에서 신청도 해보시고요. 청년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도 마련을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도 좀 전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공론화되고 청년에 대해서도 관심 지원들이 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청년 수당 또는 청년 보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회보험인데요. 한국에는 5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노인 장기요양보험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그래서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는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리고 나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일을 하다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뭐 산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실업을 하고 구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청년들이 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내가 소득이 낮았을 때 근데 반대로 지출은 되게 많은 내가 가족을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그 시기에 지금 소득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청년기에 내가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구직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게 보험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을 만들 때 있어서 기금이라고 하면 지금은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세대 간 아니면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가 어렵습니다. 법인세라든지 기업이나 아니면 이미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서 돈을 모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셨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생각을 모으면 조금씩 이 아이디어도 다듬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저출산 아니면 저출생이라고 했을 때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 적다고만 고민을 했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낳지 않는 청년들을 왜 낳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동들의 행복 그리고 청년들이 더 이상 폐업, 감히 이제 폐업이라고도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폐업하지 않고 다시 얼마든지 자신의 길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혼이라든지 임신, 출산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과 청년의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